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대표가 통화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 뒤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송금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참석했는데 내부 분란 차단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 폭락했습니다. 올해 세계 반도체 기업 손실이 6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빌라 150여 채를 임차인 몰래 노숙인 등의 명의로 넘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2월 장을 봤던 품목을 1년 만에 다시 사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냈는데 오늘은 12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시행 중인 방역 강화 조치를 2월에도 이어가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 부착될 연두색 번호판이 공개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를 타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북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의 긴장감이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추진 대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즉각 검찰이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반박했지만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성태 씨로부터 당시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으며 고맙다는 말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9는 송민선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가 중국 심양 출장을 다녀와 작성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북한의 송명철 조선 아태평화위 부실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이 첨부돼 있고 모자이크로 가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19년 1월 17일. 검찰은 이날 경기도와 북한이 공동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이 거론됐고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했고 해당 통화에서 이 지사가 고맙다고 말했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의 관계를 진술한 만큼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얼마나 알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건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한 거액의 달러가 이 지사 방북 추진 대가였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것도 김 씨의 검찰 진술이라는 것일 뿐 어떤 구체적인 물증도 확인된 건 없습니다. 때문에 당시 상황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불거진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까지 경기도와 북한 그리고 쌍방울을 중심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권영석 기자가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2018년 10월 경기도는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 방북 이후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 등도 함께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5월에는 북한의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이 지사를 포함한 경제고찰단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낸 것은 이로부터 6개월 뒤인 2019년 11월. 김 전 회장은 북한이 방북 비용을 요구했고 이 대표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초에도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과 추진하다 차질을 빚고 있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 차원에서 돈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을 챙기려고 대북 송금 등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 측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또 하나의 석연치 않은 정황도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기도에 파견됐던 통일부 직원이 불과 석 달 만에 파견이 종료되면서 통일부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지자체로 파견된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석 달 만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가 사실상 쫓겨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철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했던 통일부 직원 A씨는 지자체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작 석 달 뒤인 4월 말 갑작스럽게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A씨가 경기도 대북 사업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뒤 파견이 종료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대북 정책을 주도했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통일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A씨의 복귀는 이전 부지사 측에 찍혔기 때문이란 말이 많았다며 경기도에서 감시자 취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떠난 뒤 경기도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평화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경기도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남북 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에도 경기도는 또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회장의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의 묘목과 식량 등을 지원했고 통일부에는 사후 신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와 통일부의 인사교류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혔지만 그동안 이 대표는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지 법조팀 김복원 기자에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김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입장이 바뀐 걸까요? 네, 태국에서 붙잡혀서 국내로 송환됐을 때만 해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바뀌느냐? 우선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그런 혐의는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반국가 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 이걸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은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는 건데 뭐 사업상 필요했다거나 또 누군가를 위한 일이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재명 대표겠죠. 이런 말처럼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서 검찰로부터 감형을 바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당장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회사와 또 개인 재산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살기 위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김 전 회장 진술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와 모르는 사이였다.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그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김 전 대표와 통화를 했을 수는 있지만 기억은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한테 고맙다라는 사례까지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또 2019년 5월에 김성태 전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장이 조문했다 이런 진술이 오늘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두 사람이 적어도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 의혹의 핵심은 김성태 씨가 북한에 건넸다는 300만 달러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는 대가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굳이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했을까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 9월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예. 기억하실 텐데 그때 특별수행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지사가 포함이 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빠졌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땅이 가장 많은 이 경기도가 빠진 것을 두고 당시에 말이 많았는데 이 지사 측이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방북 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 자금이 필요했고 또 여기에 김 전 회장이 전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돈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이재명 지사한테 모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검찰이 진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이 대표가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것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고맙다 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법조계에서는 이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필요에 의해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자금을 대납하고 또 이를 대가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특혜를 받은 게 드러난다면 제3자 뇌물죄가 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대북 송금이 정부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은 물론이고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대표는 지금 소설이라고 다시 또 일축을 했는데 결국 검찰이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라든지 정황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관련 질문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김 전 회장이 조금씩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납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입장을 바꿀지 검찰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예, 참 너무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참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서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김복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에서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가 언론에 직접 나서는 횟수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의 전략을 보면 검찰 수사는 서면 답변을 통해 원론적으로 대응하면서 여론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무엇보다 검찰 그리고 정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묶어두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럼 대선에서 이겼으면 수사를 뭉갤 작정이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재명 대표는 딱 한 번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을 거부했고 오늘은 특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였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건너뛰었습니다. 따로 기자간담회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지만 검찰 출석을 전후해 1월 한 달 동안 4차례나 회견을 열었고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이자 야당 말살이라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관련 수사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고 특히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경선에서 집중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대장동 비리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는 누구든 법대로 엄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여당도 지지층만 바라보는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장외 집회를 예고하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 21명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 들어서며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을 암시하는 농담을 던집니다. 비명 모임이라고 맨날 그냥 손각수도 빨리 와. 내가 안 찍혔어요?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반성과 혁신 토론회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현역 의원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최한 의원들은 순수 모임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고 정치 결사체라든가 이런 모임은 아니고요. 총선에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보자. 이 대표도 축사까지 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무리라는 뜻인 것처럼 다양한 의견 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이재명 지키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굉장히 당이 혼란 속에 있었는데 참 이게 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길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임으로 비명계가 당 주류에 대항할 수 있는 싹을 틔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더 뚜렷한 전선을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구도는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고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빚 변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고 김기현 의원은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구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 합당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부채를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공동성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안 의원이 국민의당에 빌려준 돈 8억 1,700만 원이 핵심이었는데 이준석 지도부는 합당 이전 부채까지 갚아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지만 정진석 비대위는 지연 이자까지 8억 2천여만 원을 안 의원에게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안 의원은 합당 전 이자 2,554만 원까지 변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시절 발생한 이자까지 청구해 황당하다고 했는데 안 의원 측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위법이라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배구 선수 김연경 씨와 가수 남진 씨가 자신을 응원했다며 SNS에 사진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남 씨 측이 김 의원을 지지한 사실이 없고 꽃다발을 준비한 적 없다고 공개 반박하자 김 의원 측은 사진 게시는 자리를 주선한 분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 남진, 김연경 두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갔더니 꽃다발을 준비해서 이런 가운데 당 선관위는 당대표 컷오프 인원을 4명으로 확정했습니다. 2월 8일과 9일 이틀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4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충분히 생각했지만 아무 의미 없다는 결론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어제 오후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도전은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란 말도 했는데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예방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판의 날이라 불리는 핵전쟁 지휘기를 타고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취타대의 환영 연주를 들으며 이종섭 장관과 악수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위해 미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시키기로 했습니다. F-22s, F-35s. We also deployed a carrier strike group. You can look for more of that kind of activity going forward. 한미는 지난 2013년 만든 북핵 맞춤형 억제 전략도 연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 핵전력을 공동으로 기획 실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됐던 연합 기동훈련을 대규모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오스틴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확장 억제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97%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적자 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충격적입니다. 언제쯤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올지 유혜림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지난해 4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 가까이 폭락하면서 간신히 적자를 면한 겁니다. Results were down sharply due to a large ASP decline as customers continued to adjust inventory, and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inventory valuation loss.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60% 넘게 줄어든 데 이어 4분기에는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란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영업 손실이 총 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0%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계 경제가 좀 부진세가 지속이 되고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좀 위축될 가능성, 그리고 재고가 역시 좀 쌓여 있는 것. 다만 컴퓨터 핵심 부품인 CPU가 출시되는 하반기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로 세계 경제가 나아질 수 있어 반도체 실적이 소폭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도 더 박해지고 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주요국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려잡았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천의 한 목공용 공구업체. 최근 4개월간 주문량이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제품이 생산이 많아야 되는데 생산량이 안 된다는 거죠. 인원은 그대로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몸소 체험이 되는 거죠. 불황의 그늘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1.6% 감소하며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2.9% 줄었고 수출 부진 등으로 자동차와 전자부품 생산이 특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여파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기존 2.7%보다 0.2%포인트 올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미국 등의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기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IMF는 특히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보다도 우리 성장폭이 낮아질 걸로 전망했는데 이 예측대로라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경제 성장이 일본에 역전당하게 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300억 원대 전세 사기가 또 벌어졌습니다. 사기를 벌인 일당은 임차인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명의를 아예 임차인 몰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노숙인 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대부분의 반환 책임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게 됐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이모 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에서 보증금 4억 3,700만 원의 빌라 전세를 얻었지만 이 빌라가 전세 입주 다음 날 3억 5천만 원에 팔렸고 새 집주인이 신용불량자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집을 매매를 했더라고요. 이제 공부한 돈 다 날린다 생각하면 되게 속상하죠. 부동산업자 40대 A씨 등 113명은 2020년 10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잘 팔리지 않는 빌라의 주인에게 접근해 전세 보증금을 올려 매매시켜 줄 테니 보증금을 올린 만큼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 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높게 책정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체결돼 보증금 잔금을 받으면
동시에 명의 유통 조직을 통해 구한 신용불량자나 노숙인 등에게 명의를 넘기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허그가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52명, 피해 금액은 361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낙찰가가 애초에 높게 책정된 전세 보증 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인 재산은 온전히 보존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증이라는 단어에서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10,000 가구가 늘어서 70,000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금융사로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시장과 정부가 판단하는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의 첫 분양단지로 주목받았는데 거래 가뭄 속 고분양가 논란까지 겹쳐 실제 경쟁률은 0.3대 1에 그쳤습니다. 3,200원 과하다라고 지금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8월 분양에 나선 서울의 한 아파트도 현금 지원 등으로 출혈 마케팅에 나섰지만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8,000여 가구로 한 달 새 10,000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위험 수위로 보는 62,000 가구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공사가 끝나도 분양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도 7,5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정부는 미분양을 떠안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주택시장의 위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상치 않은 미분양 증가 속도를 우려합니다. 상당히 증가 속도가 이제 빠르다고. 글쎄요, 연내 8만 원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딴 규제 완화에도 미분양 급증세가 이어지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업계와 PF 대출을 내준 금융사가 연이어 휘청일 수 있어 시한폭탄과 같은 연쇄 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물가 인상 소식 전해드린 게 최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발표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물가는 5% 정도 올랐는데 체감은 그 이상이라는 분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한 주부가 지난 2월 장을 봤던 품목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똑같이 사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0만 원 안 되는 돈을 냈었는데 오늘은 20% 오른 12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난방비 폭등까지 더해져서 가계부 쓰기 무섭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최근 물가가 껑충 뛰면서 장보기가 무섭다는 주부 이선미 씨. 1년 전 마트에서 샀던 17개 제품을 다시 사봤습니다. 3,000원대였던 라면 5봉지가 4,100원으로 올랐고 4,700원대였던 닭고기 500g이 7,000원을 넘기는 등 똑같이 장을 봐도 내야 할 돈이 20% 더 나옵니다. 최소 10%, 20%까지는 좀 오른 것 같은데 가게 사정상 금액이 항상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물건을 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지난 1년간 정리한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식비나 간식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공공요금까지 대폭 올라 지난해보다 가스 사용량은 줄었는데도 올해 1월 난방비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랐고 대출금리도 6% 후반으로 뛰면서 은행에 내야 할 이자도 2배로 늘었습니다. 당장 저축부터 줄였습니다. 아이들이나 제가 먹던 걸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었던 적금을 반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서울택시비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더 오르며 대중교통비 부담도 가중됩니다. 눈만 뜨면 오르는 물가에 가계부를 보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1월 달에 쓴 난방비 청구서가 얼마 뒤면 날아들 텐데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전해서 이 중산층도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 적지 않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발언으로 대통령실 내부는 물론 기재부와 여당까지 오늘 하루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나온 건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브리핑했지만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중산층을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서민층 지원을 우선 두텁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반복된 질문에도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중산층 인구는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약 60%, 3천만 명이나 되는데 발표대로라면 수조 원의 재원이 난방비 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기재부는 현재 예비비로는 취약계층 지원도 쉽지 않다면서 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했고 모레로 예정됐던 당정협의도 연기됐습니다. 정부 측의 준비가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 연기하려고 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중산층 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 부처와 확실한 조율 없이 나온 홍보수석실의 성급한 발표가 정부 내부의 혼란은 물론 국민의 화까지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규제를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상황에 따라서 입국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전면 폐지했던 중국이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게만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성 판정 시 격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를 한 달 더 연장하자 상응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중국 정부의 보복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급증 상황을 우려해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중국은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단기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무비자 경유를 막는가 하면 해외 단체 여행 시범 대상국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9일 일본의 비자 제한을 풀었지만 한국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조기에 끝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감내할 만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되면은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비자 발급은 국내 문제라며 방역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억소리 나는 외제차들 알고 보니 10대 중 8대는 법인차였습니다. 회사 돈으로 꼼수 탈세를 하고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 부착될 연두색 번호판이 공개돼서 앞으로 법인명의 고급차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수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인근 20대 청년이 7억 원에 호가하는 스포츠카를 타고 등장합니다. 법인 명의로 된 차량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1억 5천만 원 이상 수입차의 78.2%는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탈세지만 구매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176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유류비에 대해서는 44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이에 정부가 법인차를 번호판 색깔로 구분지어 사적 사용 자제에 나섭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부착 예정인 법인 전용 번호판입니다.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로 되어 있어 쉽게 눈에 띕니다. 누구나 쉽게 법인차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자율 규제로 작동하고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전용 번호판을 단 법인차가 사적 유용 중인지 업무차 운행 중인지 알기 힘든 데다 이 정도 조치론 탈세를 막기 역부족이란 겁니다. 어떤 용도로 몇 킬로미터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썼다라든지 또 부대 비용에 대한 관리 감독, 법인차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용 번호판 도입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대형 가전제품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기 마련인데요. 언뜻 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기업 제품을 미끼로 내건 개인 사이트인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집니다. 최저가를 미끼로 다른 제품을 사게 만드는 건 그나마 양반입니다. 결제한 돈만 챙겨 달아나는 등 가진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영업을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박한솔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대기업 가전제품을 판다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다. 상표와 온라인 주소, 상품 소개와 결제 방법까지 대기업 직영 매장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개인 운영 매장입니다. 실제 대기업 온라인몰과 비교해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들 매장 일부는 최저가격 미끼 상품 등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막상 주문을 하면 재고가 없다며 자신들의 직영 매장으로 안내하거나 결제 대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등 갖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청소기를 56만 원 정도대에서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했었어요. 유명한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다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의심을 안 했고. 인터넷 등엔 피해 호소가 잇따르는데 정작 해당 사이트는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이들이 입점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온라인 시장의 허술한 인증 과정 때문입니다. 휴대폰 인증만 거치면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도 상점 등록이 가능하고 주소를 엉터리로 입력해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 측은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판매자에게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지만 모두 거르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사기를 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뭔가 사전에 그거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 신고 접수는 서울시에만 3년간 46곳에 달했고 피해 규모는 재작년 5,780만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 원을 넘어 증가 추세입니다. 피해자들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는 더 확인을 해봐야 다음 달까지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기 사이트 수법이 교묘해 개개인이 대비하긴 쉽지 않은 상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러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 상품을 결제하고 찾을 수 있게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검증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탐사대 박한솔입니다. 의사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과목으로 의사가 몰리면서 일부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의사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지방은 당연히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구급차가 연달아 도착합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환자들입니다. 첫차가 6시 10분이거든요. 근데 해열제를 막 먹으면서까지 KTX를 타고 막 정신없이 택시 타고 왔거든요. 특히 지방에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증 응급 환자들도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의 대형 병원들조차 응급 수술을 할 의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몇 개 병원에 뇌심혈관 전문의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 병원 간 순환 당직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합니다.
지역별로 이 권역을 정해주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짤 수 있도록. 소아과와 지방산부인과 등은 손실 보상을 늘려줍니다. 이처럼 병원 지원은 늘렸지만 근원적 해법인 의사 수 확대는 빠졌습니다. 내년부터 얼마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것과 동시에 수가를 올려주는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정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의대 정원은 17년째 동결 상태인데 정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서정수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은 한 해 평균 800만 원 전후의 등록금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10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돼 있었던 데다 최근에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불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일단 어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까? 네, 사립대학 가운데 등록금 인상을 가장 먼저 결정한 건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입니다. 13년 만에 4% 가까이 올리기로 했는데요. 예. 사립대 중 처음으로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깬 겁니다. 앞서 교육대학교 중에선 전국 10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예, 그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문제여서 쉽지가 않았죠? 맞습니다. 지난해 대학 평균 등록금을 보면 사립대학 등록금은 752만 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국공립대학은 423만 원으로 2010년보다 오히려 24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등록금 상한제 때문인데요. 대학은 등록금을 3년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높게 올릴 수 없습니다. 이 동결하면 정부가 국가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조금 올리느니 정부 지원을 받고 아예 동결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대학들이 정부 지원까지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데는 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겠죠? 네,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이 대학교 재정난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동아대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하면 교육부가 25억 원을 지원해 주지만 인상하면 수입이 50억 원 늘어나서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득실을 따져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립대들은 학부생보다 반발이 덜한 대학원생이나 외국 유학생 등록금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 재정으로는 양질의 교육이 어렵다는 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사실 대학생 단체도 이 대학 재정이 어려워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대학의 자구 노력 없이 등록금 인상부터 추진하는 건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기도 하고 이미 50%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 수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면 정부도 부담이 되겠죠? 네, 정부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오늘 대학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국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는 못한다면서 등록금 인상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등록금 자유라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육부 장관도 그렇습니다만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이제는 대학과 대학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등록금 문제도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58년) 전 전차에서 엄마 손을 놓쳐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됐던 자매가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실종자 DNA를 대조하는 경찰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상봉이 이뤄졌는데요. 남매는 백발이 성성해진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반세기 넘게 헤어졌던 60대 여동생 둘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큰언니 장희재 씨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1965년 3월 헤어진 네 남매가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당시 7살과 5살이던 장희란, 경인 자매는
전차에서 어머니 손을 놓쳐 미아가 됐습니다. 노량진역 대합실에서 발견된 뒤 아동 보호시설로 옮겨졌지만 이름도 생년월일도 바뀌었습니다. 네. 충격이 커서 아마 이름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나이는 맞는데 생일은 이제 저희가 이제 헤어진 날 호적이 없으니까. 큰언니는 동생들을 찾으러 이상가족상봉 TV 방송까지 출연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8년 만에 상봉이 가능했던 건 경찰 유전자 정보 덕이었습니다. 2021년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큰언니의 유전자를 채취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했고 때마침 가족 찾기에 나선 막내와 DNA가 유사해 자매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헤어진 두 딸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떠났고 어느새 칠순이 남은 큰언니는 깊게 패인 주름에도 여전히 귀여운 막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야, 진짜. 우리가 이제 재밌게 살면 되지. 그치? 엄마는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엄마, 이거 다 보고 계시죠? 그래, TV조선 윤서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했던 빅토르한 안현수가 지원해서 논란이 됐던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 자리가 일단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만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가 이 논란에 말을 보탠 건데요.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최근 공개 채용이 진행된 빙상팀 코치직에 대해 합격자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인 최민정과 김길리 등이 소속된 성남시청 빙상팀은 당분간 코치가 없습니다. 재공고 절차가 있나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었다면서 면접을 본 7명이 기준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러시아로 귀화했던 빅토르 안과 김선태 전 중국 대표팀 감독이 지원해 논란이 됐던 바 있습니다. 이들 두 명은 빙상지도자연맹의 문제 제기로 최종 후보에도 들지 못했는데 그러자 최민정이 주도하는 성남시청 선수들은 코칭 스태프 발표 전에 선수가 원하는 코치가 와야 한다는 성명서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론적인 언급인지 빅토르안, 김선태 감독을 지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례적인 행동에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수가 출국하기 전에 1월 9일에 이제 선수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성남시에 전달을 했던 내용이라고. 한국 빙상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파벌 싸움이 또다시 시작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경복궁 가장 깊숙한 건천궁 옆에 나직한 언덕 녹산이 있습니다. 외인들이 명성 황후 시신을 불태웠던 곳이죠. 거기 세자가 살던 자선당의 기단 석재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 부호 오쿠라가 자선당을 뜯어내 도쿄집에 옮겨 지었다가 불타버린 잔해들을 환수해 왔죠. 그 돌들에 지금 우리가 쓰는 계량 온돌의 내력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에 갔다가 오쿠라의 한옥에 초대됐습니다. 그는 따스한 온돌에 매료돼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온수 순환식 온돌이 우리 보일러 난방으로 정착된 것이죠. 오일 쇼크를 거치며 대세가 된 가스 난방 시대의 상징적 광고도 보시겠습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에겐 늘 가스비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가스비는 어쩔 거야? 가스비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스비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살만하다는 말도 있듯 한겨울 따뜻한 온돌만큼 서민들의 삶을 받쳐주는 게 또 있을까요? 추위와 함께 다들 집마다 날아든 가스요금 폭탄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는 더할 거라는 소식에 보일러 틀기가 무섭다고들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이후에 38%가 올랐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한파 때문에 난방을 많이 켠 탓도 있지만 폭등한 국제 LNG 가격을 문재인 정부가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탓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스공사가 8번이나 요금 인상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선에 패한 직후에야 인상해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죠. 한전에 쌓인 천문학적인 적자가 몰고 온 전기요금 인상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공짜 점심 청구서가 이렇게 한꺼번에 날아드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7조 원 넘는 추경을 편성해 국민 열애 8명에게 25만 원까지 가스비를 주자고 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비슷한 보편 지원 주장이 나왔습니다. 돈을 풀어서 가뜩이나 폭주하는 물가에 채찍질을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연가스를 모두 사와야 하는 우리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스값이 오르면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껴 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보일러 온도를 낮추며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럴 때 나라의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맞습니다. 에너지 교환권 지원금 확대도 떼내는 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면서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챙기는 일도 시급합니다. 외진 곳, 얼어붙은 냉골에 온기를 되살리려면 보일러 말고도 놓아드려야 할 게 많습니다. 1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더 낮고 더 추운 곳으로 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안개가 짙어지면서 도로에는 얇은 빙판길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해지기 때문에 불이 더 크게 번질 수 있겠는데요. 화재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은 겨울치고 포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는 9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보통 이맘때 수준의 한겨울 날씨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 만큼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